오늘 좋은 밤. 안녕하세요. 오늘 잠들기 전 책 한 모금은 양철북에서 출간한 앨리스 밀러 지음, 노선정 옮김, 천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드라마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심리 문제는 놀라운 적응 능력으로 주변 환경에 맞춰 완벽하게 스스로를 억누르며 자신을 감춘 채 살아온 결과입니다. 이 책은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해 내 안의 어린아이와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1장, 감정 세계를 잃어버린 후 어린 시절 스스로를 억누른 사람들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세요.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그림자. 예전에 나는 자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 어렸을 때 겪어야만 했던 외로움이나 버림받았다는 고독한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 온전히 파악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예 공개적으로 방치되어 자란 아이들이나 극도로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이 행복하고 따뜻했다고 기억하며 살아왔으면서도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지 않는가. 그들은 어렸을 때 이미 미래의 성공을 예견하게 하는 많은 가능성과 재능을 드러냈고, 그래서 이따금 칭찬을 받기도 했다. 그들 대부분은 만 1살이 되었을 때 벌써 혼자 대소변을 보았고, 만 1살 반에서 5살에는 어린 동생들을 익숙하게 돌볼 줄 알았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라면 이 아이들은 부모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강하고 굳건한 자의식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디서든 중요한 임무가 주어지고 언제나 맡은 일을 훌륭하게 해내기 때문에 칭찬과 시기를 동시에 받으며 성공을 누리기는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부질없는 일이다. 그 모든 성공 뒤에는 우울증과 공허함, 자기 소외, 존재에 관한 무의미가 숨어 있다. 뛰어난 성과를 올려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시간이 지나자마자,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되자마자, 또는 스스로 설정한 목표와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느끼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강한 두려움이나 자책감, 자괴감에 시달린다. 많은 재능을 지닌 그들에게 이런 마음의 장애가 깊이 뿌리내린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첫 상담에서 자신의 부모님 또는 적어도 부모님 가운데 한 명이 아주 이해심이 많았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받지 못했다면 그건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신의 욕구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해서라고 말한다. 한때 어린아이였던 자신에게 한치의 동정심도 없이 생애 첫 시기의 기억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 자신의 내면을 반성하는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공감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지만 그들 자신이 어린 시절에 가졌어야 마땅한 감정들을 부정하며 감정을 지나치게 자제하거나 왜곡하려는 성향, 또는 훌륭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그들의 성격에서 나타난다. 경멸과 모순, 조롱과 냉소를 드러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들은 보통 자신이 겪었던 어린 시절에 대해 진실하고 감성적인 이해가 전혀 없으며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성과를 내겠다는 강박관념만 있을 뿐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비극을 억누르고 내면화하는 일이 너무도 완벽한 나머지 자신은 긍정적인 유년기를 보냈다는 거짓 허상이 완벽히 지켜져 왔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겪은 어린 시절의 심리적 징후를 묘사하기 위해 내가 세운 이론의 몇 가지 전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후 첫 순간부터 있는 그대로 존중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은 아이가 가진 가장 원초적인 욕구다. 둘째,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감정과 느낌, 그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감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갓난아기 때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감정을 존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관대한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는 이별의 단계가 왔을 때 어머니와의 공생관계를 떠나 독립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넷째, 이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부모 또한 그러한 분위기에서 자랐어야 한다. 그런 부모라면 아이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보살핌을 줄 수 있고 그 보살핌 속에서 아이는 부모와 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쌓게 된다. 다섯째, 어린 시절에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라지 못한 부모는 욕구 불만 상태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가 적절한 때에 그들에게 주지 못했던 것에 평생 목말라 한다. 자신을 온전히 보살펴주고 온전히 이해해주며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는 존재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여섯째, 그 갈망은 물론 완전히 충족될 수 없다. 이미 지나가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즉 생후 첫 시기의 상황과 연관된 갈망이기 때문이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다. 일곱째,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방어하느라 결국 충족되지 못한 무의식적인 욕구가 남아있다면 그 억눌리고 잊힌 과거사를 알지 못하는 한 강박 상태에 빠져들고 그 욕구를 대체물로라도 충족시키고 싶어 한다. 여덟째, 그러한 대리만족을 이루기에 가장 적절한 대상은 대부분 자신이 낳은 아이들이다. 갓난아이가 긍정적으로 성장하느냐, 부정적으로 성장하느냐는 오로지 부모에게 달려있다. 아기는 생존하기 위해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계속 받아야 하고 따라서 사랑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 마치 해를 향해 몸을 돌리는 작은 식물처럼 아기는 살아남기 위해 생후 첫날부터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한다. 나는 20년간 심리상담사로 살아오면서 내 어린 시절의 운명과 계속해서 마주해왔다. 그러한 운명을 겪었다는 사실은 남을 돕는 직업을 가진 나 같은 사람에게는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내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는 감정적으로 몹시 불안했던 어머니가 있다. 아이의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에 따라 어머니의 감정 균형이 깨지느냐 아니냐가 좌우되었다. 어머니의 실제 모습은 엄격하고 권위적이며 전제주의적인 겉모습 뒤에 숨겨져 아이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조차 어머니의 성향을 잘 알아차리지 못했다. 둘째, 어머니의 욕구를 직관적으로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놀라운 능력이 아이에게 더해졌다. 강제로 주어진 의무를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셋째, 그 의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얻었다.
아이는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 느꼈고 그것이 아이가 살아갈 근거가 되었다. 부모의 요구에 적응하는 그 능력은 점차 완벽해졌다. 이러한 아이들은 오히려 어머니에게 어머니, 믿을만하고 위로가 되는 조력자이자 조언을 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한 책임도 짊어진다. 결국엔 타인들의 욕구가 보내는 무의식적인 요구와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한 감각 체계를 발달시키게 된다. 그러니 그들이 자라 상담사와 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 과거사가 없다면 도대체 누가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내려고 관심을 기울이겠는가? 특별한 감각 체계를 발전시키며 전문 교육을 받는 동안 한때 아이가 계속해서 살아남도록 도왔던 그 적응 능력이 어른이 되고 나서는 남을 돕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필연적인 동기를 부여한다. 사실 그 능력의 밑바탕에는 마음의 장애라는 뿌리가 박혀 있는 셈이다. 그 마음의 장애는 남을 돕는 역할을 맡도록 계속 부추겨 상담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충족하지 못했던 욕구들을 충족하게 만든다. 바로 대리만족이 일어나는 것이다. 무의식에 숨겨진 그날의 감정. 젖먹이가 그 이른 시기에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다는 것은 사랑과 주의, 공명과 이해, 참여와 반영을 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억압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심리적 억압을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에 따른 적절한 감정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 심리적 억압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본인만의 특정한 감정들, 예를 들어 시기, 질투, 분노, 고독, 무기력, 두려움들을 느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인간이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다. 어렸을 때 두려움을 느꼈거나 고통받은 일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말 뒤에 감춰진 비극성을 직감한다. 그들에게 어린 시절에 관한 기억을 말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자연현상에 관한 경험을 떠올린다. 자연을 느끼는 일은 부모에게 상처를 주거나 부모를 불안하게 하지 않고도 부모의 권위를 약화시키거나 부모의 심리적 균형을 깨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의력 깊고 세심한 5살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잔디에 비친 환한 햇빛을 발견했던 순간은 기억하면서도 8살 때 임신한 엄마의 몸에서는 아무 변화도 발견하지 못했고 아무런 호기심도 보이지 않았으며 동생이 태어났는데도 전혀 질투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니면 적군의 점령기 동안 3살짜리 아이가 혼자 남겨져 군인들이 집을 뒤지는 동안 울지도 않고 아주 착하게 굴었다는 식이다. 사람들은 그런 기억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놀라울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일찍부터 감정을 자제하는 기술을 발달시켰다. 본래 아이는 다른 사람이 늘 함께 있어주면서 자신의 감정을 받아주고 이해해 줄 때에만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따뜻한 환경이 갖춰지지 못했다면 양육자나 양육자에 준하는 대리인의 사랑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아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조차 그 자체로 경험하지 못하고 억눌러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몸은 그 감정들을 고스란히 저장하고 간직한다.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또다시 체험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살면서 그때와 같은 감정을 느낄 때마다 이에 반발하게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 감정들을 경고로 해석해내려면 애초에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상황과 그때 느꼈던 강렬한 감정이 연결되어야만 한다. 고립무원의 감정, 버려졌다는 느낌을 예로 들어보자. 어른이 느끼는 고독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른이라면 외롭다고 느낄 때 공허한 감정을 메우기 위해 영화관에 가거나 아는 사람을 찾거나 그도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지도 모른다. 심각하게는 약을 먹거나 마약 따위에 의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외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 볼 가능성이 거의, 아니 전혀 없는 아이들의 감정은 대체 어떻겠는가? 말을 할 수 있든 아직 말도 못하든 간에 부모에게 가 닿지 못한 어린아이들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말이다. 이 아이들이 반드시 나쁜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이들의 부모는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왔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화답하는 메아리 같은 반응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들 부모부터가 언제나 타인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제나 곁에 있으면서 사랑해주는 존재를 자신의 아이에게서 찾고자 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자식은 그야말로 언제나 부모 곁에 있어주는 존재다. 아이는 부모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한편 부모는 아이를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도록 키울 수 있다. 아이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받아들이게 할 수도 있으며 아이들의 사랑과 존경 속에서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투영해 볼 수도 있다. 심지어 너무 힘들다 싶을 땐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릴 수도 있다. 때로는 아이를 통해 자신이 마침내 주목받으며 중심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눈은 부모의 모든 발자국을 언제 어디서든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만일 한 여성이 어렸을 때 자신이 느끼는 모든 욕구를 억눌러야만 했다면 내면에서 아이인 채로 성장이 멈춘 자아는 그 모든 감정들을 깊은 무의식안에서 되살려 끝내 충족시키기 위해 온갖 애를 쓰게 된다. 이런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엄마가 처한 공경을 뚜렷이 느낀다. 아주 일찍부터 엄마의 욕구를 감지하는 촉각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어떤 공경에 빠졌는지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은 포기해버린다. 아이는 그런 엄마 앞에서 고독함을 느낀다. 나중에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 상담 치료를 받을 때 어려서 경험했던 고독함을 다시 느끼게 되면 그 감정은 고통과 좌절감을 동반한 아주 강렬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는 그 엄청난 고통이 그동안 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해 왔을지 금세 이해하게 된다. 그에게는 고독을 극복하는 데 꼭 필요했던 환경, 즉 공감하고 배려해주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랬기에 자신이 파괴되지 않도록 모든 감정을 방어하고 억눌러야 했을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아예 처음부터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상담 치료를 하는 동안 경험으로 쌓은 지식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처음부터 무감각한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고독한 감정을 방어하는 과정에는 많은 기제가 작용한다. 단순히 부정하는 것 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이 없는 힘겨운 싸움을 해나간다. 대리만족을 주는 상징물, 모든 종류의 중독수단들, 과격한 단체들, 숭배의식, 도착증의 힘을 빌려 지금까지 억눌리다 못해 도착되어 버린 욕구들을 충족하려고 한다. 동시에 자신의 고통이나 감정을 온전히 체험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지적으로 합리화하는 경향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주 든든하고 믿을 만한 방어벽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심리적인 방어 행위가 자신에게 치명상을 입혀 몸에 질병을 가져오기도 한다. 모든 종류의 방어 기제들은 원래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상황, 그리고 그와 결부된 감정을 억압하는 현상과 함께 나타난다. 부모의 욕구에 적응하는 것은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흔히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는 가상인격, 즉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가게 한다. 그런 사람은 오로지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며 자신의 인위적인 행동에 스스로도 완전히 도취된다. 그러면 더 이상 참된 자아를 갖지 못한 채 살게 된다. 당연히 자기만의 개성을 가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지도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게 공허하고 무의미하며 고향을 잃은 것 같다고 호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텅 비었다는 느낌과 심리적 빈곤, 고유한 소질의 말살들은 그들이 어렸을 때 실제로 겪었던 일들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고결함은 상처를 받았고 생명력과 주체성과 생동감 또한 뭉개지고 짓밟혔다. 그런 사람은 때때로 자신이 죽어 쓰러져 있는 꿈을 꾸기도 한다. 그러한 꿈의 사례를 들어보자. 어린 동생들이 다리 위에 서 있어요. 동생들이 강에 상자 하나를 집어 던져요. 나는 내가 죽었고 그 상자 안에 누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내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번 바로 그 순간 잠에서 깨요. 이 꿈은 리사라는 여성이 동생들에게 품고 있는 무의식적인 공격성, 곧 시기와 질투를 보여준다. 리사는 이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 리사의 공격성은 너무나 강렬해서 자신의 감정과 소망과 요구가 죽는다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드러났다. 리사는 어린 시절 동생들에게 언제나 배려심 많은 어머니 역할을 맡았다. 다음은 27살인 쿠르트가 꾼 꿈이다. 초록색 풀밭이 보여요. 그 위에 하얀 관이 하나 있어요. 나는 어머니가 그 안에 누워 있을까봐 겁이 나요. 하지만 관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누워 있는 사람은 다행히도 어머니가 아니라 나였어요. 쿠르트가 어린아이였을 때 어머니에게서 느낀 깊은 실망감을 직접 표현했더라면, 분노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더라면, 꿈속에서 그는 아마 살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실망감과 분노를 표현해 어머니에게 직접 대항했다면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것은 어린아이에게는 죽음과 맞먹는 일이다. 그래서 아이는 어머니의 욕망을 충족시켜 어머니를 살렸고 자신의 분노를 죽였다. 더불어 자기 영혼 한 조각도 함께 죽였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기만의 참된 감정을 경험하고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순간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고착화되며 자신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욕구를 구분하는 경계를 설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부모는 그런 잘못된 애착관계 안에서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것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자신들에게 완전히 적응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결핍되었던 안전에 대한 갈망이 마침내 충족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아이는 정작 자기 자신의 안전은 확보하지 못한 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욕구에 이끌려가고 만다. 자신의 감정을 믿을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이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가장 낯선 존재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는 부모에게서 분리될 수가 없다.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배우자나 그룹,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인정받기만을 바라면서 부모 역할을 대표하는 인격체들에게 휘둘리며 살아가게 된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무의식적이고도 억압된 기억들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아를 스스로도 볼 수 없는 곳으로 숨기도록 강요한다. 그리하여 부모의 집에서 경험했던 고독은 훗날 어른이 되어 우리를 감정적 고립 속에서 살아가게 만든다.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 상담 치료가 이미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되찾아줄 수는 없다. 있었던 사실을 바꿀 수도 없고 없었던 일로 번복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지금껏 그래왔듯이 허상의 힘을 빌려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다. 선과 악이라는 양면적 가치가 공존하기 이전에 조화로운 천국과 같은 심리 상태에는 절대로 이를 수 없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상담 치료를 통해 자신만의 진실을 경험하고 감정을 되찾는 것은 가능하다. 천국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하더라도 슬퍼할 줄 아는 능력을 회복하면 잃었던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감정을 회복하여 일종의 통찰력을 얻게 되면 그토록 많은 수고와 희생, 헌신으로 얻었던 모든 종류의 사랑이 사실은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다. 지금껏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성과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찬탄을 받았다고 생각해왔지만 그것은 오로지 아름다움과 성과를 향한 것일 뿐 진짜 존재와는 무관한 찬탄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때 아이였던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은 상담 치료에서 중요한 고비가 된다. 상담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성과 뒤에 홀로 숨어 있던 외로운 어린아이가 앞으로 나와 이렇게 묻는다. 내가 악하고 밉고 화가 나거나 질투심에 불타서 엄마 아빠 앞에 선다면 어떨까? 엄마 아빠의 사랑은 어디 있었지? 그 추한 모습들도 나의 한 부분이었는데. 그렇담 그 말은 그동안 사실은 내가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보인 거짓 모습이 사랑을 받았단 말일까? 단정하고 믿음직스럽고 섬세하고 이해심 많은 한 번도 아이였던 적이 없는 나를 사랑했던 거란 말이지.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내가 부모님에게 속았던 걸까? 이젠 절대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다시 한번 그 시절을 살 수는 없어. 처음부터 나는 작은 어른이었던 거야. 내 능력들은 그냥 나쁘게 이용되었던 걸까? 그 질문들은 지난 슬픔과 함께 오래전에 억눌렀던 아픔을 다시 한번 기억으로 불러온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내면적 심급을 형성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언제나 그렇다. 바로 자기 자신의 운명에 관한 슬픔을 느끼면서 탄생한 감정이입이라는 심급이다. 한 남자가 그렇게 내면적 심급을 형성하는 시기에 관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는 30년 전에 한 아이를 죽였는데 그가 아이를 살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30년 전에 주위 사람들은 이 아이가 갑자기 예의 바르고 착해지긴 했지만 완전히 폐쇄적인 성향으로 변했으며 그 어떤 감정도 겉으로 내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것은 참된 자아가 수십 년간의 침묵을 깨고 이제 막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난 것을 의미한다. 이 남자는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거나 방치해왔던 자신의 감정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는다. 자기 감정을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일은 자신의 욕구를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나서도 다음과 같이 말해선 안 되었다. 아니,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무엇인가가 나를 슬프게 하거나 행복하게 할 때 나는 마음껏 슬퍼하거나 행복해해도 돼. 누구에게도 억지로 쾌활하게 굴어야 할 의무가 없고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억누를 필요가 없어. 나는 화를 내도 돼. 그렇다고 죽는 사람도 없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 사람도 없어.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아프다고 날뛰어도 괜찮아. 그런다고 해서 부모님을 잃는 건 아니야. 우리가 자신의 현재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예전에는 자신이 감정이나 욕구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당시로서는 그러한 행동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음을 곧 깨닫게 된다. 더불어 지금까지 목이 졸리듯 습관처럼 억눌리던 상태에서 해방되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게 되면서 홀가분함을 느낀다. 여전히 스스로를 보호할 마음에 자신의 감정을 비웃고 비아냥거리며 하찮은 것으로 여기거나 아예 감정에 관심을 두지 않다가 며칠이 지나야 비로소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스스로를 어떻게 억압하는지 그 과정을 점점 뚜렷하게 자각하게 된다. 자신을 억압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차츰차츰 인식할 수 있으며 동요와 혼란과 슬픔을 겪을 때 어떻게 감정을 바꾸도록 강요받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6살짜리 아이의 엄마가 죽자 친척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용감해야 해. 울면 안 돼. 자, 이제 네 방으로 가서 재미있게 노는 거야. 진실하고 솔직한 내가 되는 일.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기 시작하면 곧 본격적인 상담이 이루어진다. 내담자는 자기 자신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지나치게 순종하는 태도를 버린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 시절의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내세우거나 태도를 바꿔도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오랜 경험상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하고 심지어는 벌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거듭거듭 해방감을 맛보게 된다. 그 과정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계기로 시작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감정들을 쏟아내고는 스스로도 깜짝 놀란다. 그렇지만 감정을 막기에는 이미 늦었다. 내면에서 자극을 감지하는 감각계가 이미 자유롭게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일어난 일을 물릴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한때 겁을 먹고 침묵하도록 강요받았던 아이는 이제 단 한 번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체험하게 된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기만 하던 남자가 갑자기 화를 낸다. 자신을 치료해주던 심리상담사가 갑자기 또다시 휴가를 떠나버렸을 때 병원에서 상담을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자 불쑥 화가 치솟는다.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혹시 질투의 감정이 치민 걸까? 여기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지?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상담을 받으러 온단 말인가? 아니다. 그는 지금껏 그런 감정을 알지도 못했다.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무시해왔다. 질투는 다른 사람들의 몫일 뿐 자신만큼은 절대 질투 따위를 해선 안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다행히도 참된 감정들이 교육이나 규범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자신이 화가 난 이유, 그 분노의 진정한 원인을 곧바로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분노는 먼저 자신을 도우려는 사람들에게 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심리상담사나 자신의 아이들, 말하자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들에게 향한다. 발화점이 되기는 했으되 분노의 근본 원인은 아닌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다. 이 남자처럼 지금까지는 오로지 착하고 이해심 많고 너그럽고 자신을 자제할 줄 알고 무엇보다도 욕심이 없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져온 사람이라면 그것들이 깨졌다는 사실을 똑바로 바라보기란 처음에는 몹시 괴로울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정말로 존중하고 구원하고 싶다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쌓아온 철옹성부터 무너뜨려야 한다. 감정을 차단하거나 혼란의 상태에 빠져 자신의 과거사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한 자신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한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무의식 안에 품고 있던 지나친 죄의식을 결코 해소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진실과 마주할 때 허상을 깨버릴 수 있다. 허상은 과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켜 왔다. 우리는 스스로가 느끼는 만큼 그렇게까지 늘 잘못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우리가 흔히 믿는 식으로 잘못을 한 건 아닌지도 모른다. 물론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실제로 저지른 잘못이나 허물을 발견한다면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당연히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의도하지 않았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잔인한 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 질기고 파괴적이고도 비현실적인 죄의식이 건전한 방식으로 해소되려면 실제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갖게 된 또 다른 죄의식으로 예전에 가졌던 왜곡된 죄의식을 대치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자신이 경험했던 잔인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되풀이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것으로 부모에 대한 이상적인 그림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근본적으로는 부모에게 종속된 어린아이들로 남는다.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바로 우리가 어린 시절의 옛 감정들을 드러낼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다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비극에 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경험할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온전한 자신이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아주 어렸을 때 느꼈던 무력한 감정들을 또 한 번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은 힘겨운 일이지만 그 뒤에는 훨씬 더 견고한 안정감이 마음에 자리 잡는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 한 사람에 대해 선과 악, 좋음과 싫음이라는 양립적인 감정을 갖느냐, 아니면 무의식 중에 어린아이의 이중적인 감정을 갑자기 체험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경우다. 왜 우리 엄마는 저녁마다 사라지지? 왜 엄마는 나를 보길 싫어하지? 내 어떤 점이 싫어서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지? 엄마를 못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도 난 절대 울지 않을 거야. 울면 안 돼. 한 남자가 2살짜리 아이였을 때는 이런 말들을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어른인 동시에 2살배기 아이이기도 한 그는 상담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진실을 경험하고 서럽게 울 수 있다. 그것은 마음을 정화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울음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외면하기만 했던 그리움을, 어머니를 향한 어린 시절의 그리움을 자신의 삶으로 합치는 과정이다. 성공한 소아과 의사였던 남자는 그 다음 몇 주 동안 어머니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다. 그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꾸준한 애정을 주지 못했다. 나는 늘상 아프다던 그 애들이 미워요. 그 애들이
나한테서 엄마를 늘 빼앗아 갔으니까요. 나는 엄마가 미워요. 나보다 그 애들한테 가 있는 걸 더 좋아했으니까요. 여기서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자기 옆에 있어주지 않았던 어머니에 대한 오래 묵은 분노와 뒤섞였다. 이처럼 강렬한 감정을 체험하고 정당화하고 해소한 덕분에 이 남자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증상들이 사라져갔으며 그 증상들의 의미 또한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여자를 정복하거나 버리려는 강박관념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심리 상담에서는 어린 시절의 무력감과 분노, 꼼짝 못하고 누군가의 소나귀에 붙잡혀 있는 듯한 감정 등 모든 종류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는 꼭꼭 닫혀있던 억압되었던 기억으로 들어가는 성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온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경험했던 것만을 기억할 수 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아이의 감정 세계는 이미 결정적인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남은 잔여물이기 때문에 의식 안에서 제대로 기억할 수 없다. 어린아이의 옛 감정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한 유년기의 감정들은 어른이 되어 상담 치료를 받을 때에야 비로소 난생 처음 의식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왜곡과 부정, 자기 소외 뒤에 그렇게 강렬한 자신의 원래 모습이 살아남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리고 감정이 출구를 발견하자마자 그 진실한 모습이 곧장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때마다 매번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거짓 자아 뒤에 다른 방식으로 형성된 진짜 자아가 의식적으로 숨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오류를 낳기 쉽다. 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숨기는지 모른다.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쿠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유리로 만든 집에 살았어요. 어머니가 언제나 들여다볼 수 있는 집이었죠. 유리집 안에서는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방법 말고는, 땅 밑으로 꺼지는 방법 말고는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도 나를 볼 수가 없죠. 어른이 되어 자신에게 애정을 기울이는 부모나 부모를 대신하는 대리인을 가지지 않고서는 다시 아이의 상태로 돌아가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체험할 수 없다. 어린 시절에 아이다운 대우를 받지 못해 감정을 체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뜻밖의 감정이 갑자기 솟아난다고 해도 있는 그대로 느끼지 못한다. 이런 경우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내면의 검열 과정을 거쳐 허락을 받은 후에야 엄격히 절제된 감정만을 표현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우울증과 내면의 공허함은 그렇게 철저하게 감정을 억누르고 감독한 뒤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다. 진정한 자아는 무의식적으로 덜 자란 상태에 머물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면의 감옥 안에 갇히기 때문에 대화의 장에 나서지 못한다. 감옥을 지키는 교도관처럼 감옥에 갇힌 감정들을 철저히 지키는 감독관은 아이의 역동적인 성장을 방해한다. 감옥에서 해방된 뒤에야 자아는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성장하면서 창조성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오로지 두렵기만 하던 내면의 공허함이라든가 과도한 공상만이 존재하던 마음 안에서 조금도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생명력이 움튼다. 그것은 귀환이 아니다. 돌아갈 집은 아예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건 오히려 집을 처음 발견하는 순간이다.